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서 안철수는 없었다, 공동정부 무산되나, 여러 가지 관측이 무성했는데요. 밤이 되자 윤 당선인과 안 인수위원장의 만찬 회동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한 팀으로 가기로 의기투합했다, 웃음꽃이 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자, 하지만 만나고 밥을 먹었다고 봉합된 것은 아니겠죠. 어떤 의견이 오가고 인선에 반영되지 않은 공동정부 운영은 어떤 방안으로 합의된 것인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년여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다 풀리는데요. 오늘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 과감하게 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새로운 실험 앞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코로나19와의 싸움, 길고 힘든 터널이었습니다. 자, 일상을 지키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예비후보 중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2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하루에도 그냥 바람의 방향이 바뀌듯 뉴스의 기류가 바뀌는데요.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어요. 물론 이번 주말까지는 유지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인데 그렇습니다. 네. 박 기자님 기쁘십니까? 네, 이제 정말 봄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설레기도 합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술을 먹고 싶었어요? 봄을 즐기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한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네, 또 자정까지 있었던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참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식하겠네라고 하면서 회식하겠네,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년 만에, 횟수는 그렇죠. 3년 만에. 단체 회식도 할 수 있고, 전 직원 회식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1차, 같습니다. 2차 옛날에는 노래방도 가고. 네, 가능한 상황이죠. 벌써 이제 소위 이제 팀 내 막내들이 바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그래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한 2년 동안 안 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그리고 저는 뭐 대학생들, 특히 뭐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드디어 학우들도 만나고 MT도 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체육대회도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 집회나 시위도 원래 299명까지만 허용이 됐던 게 전면 해제가 되고요. 종교시설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것도 원래 70% 수용 인원만 가능하던 걸 전면 해제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식도 가능해지고. 그렇습니다. 영화관, 실내체육관 이런 데서도 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야,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이것도 2년여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가서 먹으면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뭐 한 가지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유지가 됩니다. 네네. 실내에서 무조건 써야 되고요. 야외에서 써야 되는데 야외 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뒤에 이 방역상을 평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2주 뒤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이게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주 동안 지켜보고.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지금 이야기 나눈 대로 사적 모임이라든가 뭐 회식이라든가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제한들이 풀리면서 자유로워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군요. 네. 2주 동안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안 쓴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하고 네네. 왠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다는 생각 들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서도 3명 마스크 벗으면 박 기자 이렇게 생겼었어요. 약간 옷 하나 덜 입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약간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이슈. 요거 참 궁금했는데 어제 이 시간에 공동정부 물 건너 하나 어제 2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뭐 속보로도 나왔지만 오후 2시에 농림부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안철수겐 아니었죠. 네. 추천 인사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고 어제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밤에 또 급반전 소식이 나왔죠. 네. 어제 전격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 강남 이제 횟집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식당에서 만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저녁 자리를 가졌고 장제원 실장이 언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철수 위원장 측도 어제 이제 밤에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노원구 자택 앞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안철수 위원장이 언제 들어오나 했는데 안 위원장 어제 이제 안 들어왔고 광화문에서 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장제원 실장 얘기가 맞다. 그래서 뭐 공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뭐 양쪽 한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오늘도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길에서 한 말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이 당선인이 회의에서 한 말 이걸 볼 때 공동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은 우선은 봉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출근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멘트와 또 윤 당선인 멘트를 들어보죠, 직접.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민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 분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부 우리가 종합적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공통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자, 네. 임 작가님. 와, 어제 만찬 메뉴는 뭐였나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늘 궁금한 게 요 대선 과정에서도 몇 번 본 장면인데 네네네. 어제 정말 냉기류가 쫙 흐르다가 저녁에 만나서 무엇을 드셨길래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피는 걸까? 사실 좀 제일 의아한 대목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 네네. 웃음기가 가득했다. 의기투합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오히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이 나오는 게 이 상황을 이제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양측의 그 날선 반응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봉합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뭐 공동정부 사실상 합의가 무너진 거 아니냐, 파기된 거 아니냐. 신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윤 당선인만 하더라도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전혀 불쾌한 느낌 없었다. 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하루 파업이 저녁 한 끼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봉합이 가능한 건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 일단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뭐 내각 인선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참모 자리를 뭐 본인의 어떤 계열 사람들로 이제 채울 수 있는 정도만 이제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데 만약에 또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입게 될 어떤 정치적 부담들은 안철수 위원장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 인수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수위원회 추천했던 인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지금 합당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합당이 파기되기라도 하면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할 때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정치적인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파기하는 거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선 인수위원장은 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기사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메뉴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반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네, 횟집에서. 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인수위원장 측을 하기로 했다. 어제 박 기자님이 예언은 맞았어요. 그렇죠. 인수위원장직을 끝까지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계속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정말 오랜만에 맞았어요. 보통 한 10개 하면 이제 2개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타율이. 좀 늘려야지. 타율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 이건 결국 인사 문제를 언급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부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정부에 대한 그 정신을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잘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안철수 위원장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엇나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만찬 회동에서 각자 얘기 들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인선 다 끝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거 안 됩니다. 무릅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상황이 됐고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뭐 생각을 밝히는 정도로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내각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공동정부 구현의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본 건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 내각 인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 판단을 해서 인선한 건데 그게 이제 공동정부 정신을 구현한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안 위원장은 계속해서 그 인선이 잘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건 좀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임 작가님 민주당은 그래도 지금 상당히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쇼윈도 부부의 의미 없는 쇼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강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쇼윈도 부부다 이렇게 비유를 했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 만찬회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평을 했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와 국민 앞에 약속을 했었던 그 공동정부 약속이 결국 선거용 술수였다는 게 드러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단판 정치를 계속 시도를 해왔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때도 그 직후에 토론회 직후에 이제 새벽에 만나서 단판을 통해서 이제 협의를 했었고 맞아요. 이전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일명 이제 울산 회동을 통해서 첫 번째였고 그때도 이제 단판을 통해서 이제 이 마무리를 지었었고 또 의총에서 그렇습니다. 의총에서도 그랬고요. 형님 리더십 포옹으로 그렇죠. 화합을 했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전화를 통해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 대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식의 단판 정치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과연 건전하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옛날식의 리더십으로 이제 비쳐 보일 수 있는 점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는 또 이제 뭐 이런 게 평가는 뭐 분분하겠습니다만 찬반이 있을 법한데 외교에는 이런 경우들이 없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치열하고 철저하게 계획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또
분란이 있다가 봉합이 됐다가 했습니다만 어제부로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조각은 36일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 다 인선이 끝난 건데요. 네.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자,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55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또 박근혜 정부의 60일, 이명박 정부의 61일 이것과 비교하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쏠렸다. 이런 분석은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18명, 그러니까 총 19명 후보자의 평균 나이를 봤더니 60.6세. 네. 그리고 19명 중에 13명이 60대 이상이었고 한덕수 후보자가 73세로 최연장자,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최연소로 49세, 네. 유일한 40대였어요. 윤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언했던 30대 장관은 없었고 또 이거 40대 장관도 한 명인데 이게 만 나이로 해서 49세입니다. 근데 참 앞으로 만 나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게 며칠 전에 만 나이 얘기를 인수위에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장관 인선이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만 나이로 49세, 유일한 40대 이것도 눈에 띄고 권역별로 보면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대전, 충청 출신이 4명씩 있는 상황. 영남에 편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출신 대학도 서울대가 10명이에요. 11명 중에 10명이니까 절반 넘은 것 이것도 편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서울대 안에서도 서울대 법대 동문이 5명이에요. 원희룡, 박진, 권영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동문인 후보자들이 5명이 있는 거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김현숙, 한화진, 이영 3명으로 비율이 좀 적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초기 내각 후보자가 여성이 5명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 계속 강조를 했고 그렇게 된 셈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어본 인사들, 자신이 잘 알고 써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성 높아지죠. 또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하나에 뭉쳐서 단합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의 속성상 진영 논리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끼리끼리 우리가 남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권력 집중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임 작가님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저의 비평보다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분석한 뭐라 그랬나요? 게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용해인 의원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1기 내각에서 남성이 88%, 50대 이상이 94%, 스카이 학위가 이제 77%, 미국 학위가 65%, 서울 또는 영남 출신이 77%다.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능력 좋고 인품 있는 사람의 90%가 남성입니까? 라고 되물었거든요. 그래요. 이거 이제 능력과 인품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이제 윤석열 그 인수위 측의 설명.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비평을 한 거고 스카이가 아니거나 미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무능력자입니까?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 인구의 성비가 지금 5대5 상황이고 그 성인 인구 중에서 50, 60 세대의 비율이 37%인데 왜 유독 내각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이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오느냐.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평가하고 능력을 검증한 결과가 맞느냐. 이렇게 용해인 의원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나 인수위 측에서도 좀 뼈아프게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을 대목을 용해인 의원의 이제 분석을 전제로 해서 임 작가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이 막 되는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오전에 시작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인데요.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 서평택에서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해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는 군자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시 구간 서초 부근에 있는 고장난 차 여파까지 더해져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오산까지는 작업 여파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완료된 부처 내각 인선의 전반적인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좀 지금 현재 언론상으로 큰 것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뭐 칼럼 혹은 또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한 이런 병원장 출신인데 보건복지 분야 행정에 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편입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박 기자님 어떻게 뭐 새로운 소식이 좀 더해졌습니까? 네, 지금 신영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네. 이 정 후보자의 아들 한 학기에 19학점을 수업을 들으면서 네네.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북대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40시간씩 학생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라고 자기기술서 경력사항에 의대 편입 서류에 자기기술서 경력사항에 썼어요. 그런데 이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5학년도 2학기 경북대 전자공학부 이 상황을 네. 보니까 19학점 수업을 수강 중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대로라면 일주일에 최소 19시간은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40시간은 학생 연구원으로 이 연구센터에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을 뭐 생각해 보면 평일에 다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당 40시간의 연구원 활동 학업과 병행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일단 의혹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 후보자 아들이 아르바이트 경력을 학생 연구원 이력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일단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 후보자 아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 이런 이름의 연구 과제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기간에 이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센터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사업단 업무를 보조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그 센터에서 공고를 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공고를 보면 뭐 전산 입력, 물품 정리, 업무 보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활동 기간과 정 후보자 아들이 적은 학생 연구원 활동 시기가 대부분 겹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 연구원 이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경력 이력을 좀 포장해서 적은 거 아니냐. 연구원이라고. 네, 그런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야, 지금 보니까 뭐 19학점 주당 한 나흘은 꼬박 학교에 가는 시간이고 연구원 매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뭐 이 논문 저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KCPI에 등재될 정도의 논문 2편의 공동 저자로 지금 올라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다 해낼 수 있다면 능력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는 건데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자여야 되냐면 이제 시간을 신축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수준이 아닌가 싶은 아마 이제 이 경력 사항들을 보면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의문을 가질 만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주 40시간씩 일을 했다는 얘기는 주 5일제로 했을 때 8시간 상근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8시간 거의 상근 수준의 일을 하면서 19학점이라면 학점을 꽉 채워서 수업을 들은 건데 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딸려오는 특히나 이분이 이제 이공계열 그렇죠.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전자공학부. 공대들은 또 전체적으로 과제도 많고 네. 리포트도 많고 연구 같이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수준의 문제냐? 이게 의문 제기가 되는 거고 지금 박정희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력을 학생 연구원으로 만약에 이제 부풀려서 적었다고 하면 아주 우리가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논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각종 이제 익시 관련 의혹들과 계속 지금 겹쳐 보이는 이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이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활동들이 대부분 이 아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경북대 내에서 이루어진 걸로 치면 그 당시에 나왔었던 소위 스펙 품앗이 교수들끼리 자녀들이 이제 주고받게 되는 스펙 품앗이 논란과도 또 연결될 수가 있는. 우리 청취자분이 바로 비교 경험을 올려주셨네요. 청취자 1243님 저 23학점에 주 20시간 알바했는데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학점도 잘 못 땄고요.
19학점의 주 40시간 연구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 해본 분들은 다 감이 오는 거죠. 평균 학점이 이제 4.5점 만점에 4.3점 정도가 나왔으니까 학점 좋았네요. 학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라서 슈퍼맨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이건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냈는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 아들 최초 2010년 11월경에 병역 판정 신체 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받은 신체 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5년 뒤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판정이.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소견서 같은 상세 자료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제 5년 후에 바뀌었다면 뭔가 이제 신체상의 문제라든가 이유가 발생했을 텐데 그걸 또 이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계속 이제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긴 답변은 좀 피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답변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혜는 없었다라는 것만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특혜는 하면서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나온 학교를 애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답변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겠느냐. 어때요? 두 분은 아버지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대학 교수님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답변이 이제 어떻게 와닿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학교를 다니신 분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이 MB 정부 이래로 자리 잡은 이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저도 막판에 이제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겹치는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대학 교수의 자녀들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문과 교수님 중에 아들과 딸이 둘 다 국문과에 진학한 경우를 제가 졸업하기 전에 직접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어떤 문화와 조류는 분명히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이거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최근에 또 뭐 논문 전수조사 얘기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호영 후보자가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것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언론검증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이른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정상화법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회를 찾았어요. 국회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그렇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정말 요즘에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그전에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을 이끄는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거 검찰 개혁하려면 나부터 우선 탄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부터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 그렇게 하면서 검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 법을 바꿔가지고 수사권을 뭐 분리해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건 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강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면담을 요청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우선 이제 이거는 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면담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거든요. 국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먼저 면담을 하고 올라오면 이거 나는 그러면 이거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뭐 검찰의 여론전의 연장이기도 해서요.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힘센 범죄자들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거 이거는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또 분명히 한 거고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거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좀 급속한 추진에 대해서 야반 도주라는 표현까지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썼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표현은 사실 이제 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박범계 장관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고받았던 네네. 논쟁의 어떤 연장선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네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비리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수진 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네. 한동훈 후보자의 오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사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후보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이제 강하게 이제 쏟아내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전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키려는 법 아니냐 네. 질타했고 이재명 후보네. 박범계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니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23일 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전략 짜느냐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더라도 그 사회권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권을 네. 부의장에게 넘기고 부의장 가느냐.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김상희 부의장한테만 넘길 수 있을 건지. 네. 정진석 부의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회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참 세밀하게 지금 오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걸 법사위에서 언제까지 처리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를 해서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회기를 또 어떻게 쪼개가지고 검찰청법을 갈지 이걸 어떻게 나눌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걸 일주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지금 지켜볼 문제인 거죠. 자, 이게 관심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일전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했잖아요. 녹화인데 네. 20일 방송 예정인데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네. 방송 예정이 있어서 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거는 손석희 앵커의 스타일상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반드시 물어볼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 입장을 내게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방선거가 있죠.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출마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보니까 전략공천 네. 누가 될지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008님. 거리 두기는 끝나지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니까 계속 잘 쓰기로 약속해용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서 핑클의 영원한 사랑 신청합니다. 이 노래 중에 가사가 약속해줘라는 가사가 있죠. 약속해용. 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과도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중의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핑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고삿길, 골목길, 오솔길 등이 있었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정답은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은 대개 산이나 숲 따위에 난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큼 좁은 오솔길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솔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솔하다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방이 무서울 만큼 고요하고 쓸쓸하다라는 뜻으로 오솔한 밤길을 혼자 걸으려니 머리끝이 다 쭈뼛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골목길은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말하고요. 그냥 골목이라고도 하지요. 또 고삿길은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를 뜻하는데 그냥 고삿이라고도 합니다. 내 고향의 고삿길로 접어들자 여기저기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처럼 쓰고요. 고삿길, 두 번째 음절 사 밑에 티읕 받침을 쓴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경기 동부와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상당히 크겠고요. 오늘 낮 기온이 3, 4도 정도 어제보다 높겠는데 동쪽은 동풍의 영향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이렇게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10도 내외로 계속 쌀쌀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더 커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말라카스는 현재는 태풍의 형태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9시경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 동쪽 85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5도, 대전, 전주 19, 대구 20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이 끼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 영서, 서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겠고 특히 강한 돌풍 부는 지역이 이들 지역으로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중서부 지방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약간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 파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비한 대응 체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변이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고 입국자는 격리됩니다. 또한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거리 두기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2주 뒤 위험도를 보고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저희가 시사본부 특별히 치킨본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의견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치킨 쿠폰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많은 의견 참여 바라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뜨거운 격전지 중에 한 곳 바로 경기지사인데요.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달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출마를 했죠. 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앵커님 김은혜입니다. 예, 아직도 대변인이라는 호칭이 익숙한데 의원님, 그렇죠. 전 대변인, 네. 지금은 예비후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출마 이후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제가 출마 선언을 좀 늦게 한 편이었기 때문에요. 네, 가급적 많은 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출마 선언 하실 때 네. 눈에 쏙 들어온 게 바로 철의 여인. 자, 어떤 의미라고 설명 주시겠습니까? 철의 여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가렛 대처 수상을 네네. 떠올리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앞으로 경기도정을 이끌 때 그동안의 부정부패를 가리려 하거나 이권 카르텔의 사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맑고 혁신적인 도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쇠와 같은 마음으로 의지로 뚫고 싶다. 그렇게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새롭고 그리고 참신한 도정을 이끌고 싶다. 그런 각오를 표현한 말입니다. 네네. 깨끗한 도정을 위해서 네. 무쇠의 의지로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분당갑 의원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동시에 대선도 네. 치르셨고요. 네네. 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쉴 틈 없이 네. 활동을 하시다가 네. 또 경기지사 출마로 더 바빠지신 거예요. 그러게요. 출마의 계기는 뭐였을까요? 사실은 대선 끝나자마자 쉬고 싶었고요. 네네. 제가 정치인 김은혜이자 자연인 김은혜를 많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네. 이쯤은 다시 지역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하필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상대 후보를 즉 대선에서 패배한 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선거로 변질이 되고 있고 이대로 두면 정말 정권 교체는 미완으로 끝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절반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은 경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의 출마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방탄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함께 냉철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비리와 그리고 부정을 은폐하고 알박기로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네, 자 분당 지역 의원이시기도 했고 지금 네. 그 말씀을 주시니까 대선 바로 직전에 네.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위에서였죠? 네.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하셨던 장면도 또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요. 심재철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사퇴하면서 김은혜 의원을 전격 지지했고요. 네. 또 보니까 이 국민의힘 경기도 의회 전원이 지지 선언을 했네요. 네네. 선대위도 지금 190여 명. 이거 대선급 이 선대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졌었습니다. 대선 때요. 네네. 이번에 경기도마저 빼앗기면 저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도전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직 의원님들 그리고 현직 의원님들까지 국민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더 나은 경기도와 더 공정한 경기도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저한테 몰아주신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무슨 이렇게 캠프 조직이 비대하다 그래서요.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계속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답을 구할 것입니다. 늘 분당에서도 그랬고요. 성남에서도 그랬고요. 제 가슴에 품은 모든 해결책은 함께 현장에서 시민들과 도민들을 만나면서 도출되었던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요. 네. 지금 경기도는 김은혜 예비 후보, 그리고 유승민 예비 후보, 이렇게 경선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권 주자였잖아요. 그럼요. 네. 부담이 좀 있으십니까?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또 존경하는 선배시고요. 네. 또 훌륭한 지도자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선 이상 끝까지 아름답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생각이고요. 제가 그동안 경기도에 살면서 국회의원으로 느꼈던 문제들 그리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쏟아내고 겸허하게 평가를 기다려야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하고요. 실력으로 평가받고요. 결과로 책임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젯밤에 첫 번째 TV 토론이 유승민 전 의원과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토론 나누면서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느낌 어떠셨습니까? 근데 시간이 짧더라고요. 금방 훅 지나갔었습니다. 네네. 근데 주마등처럼 제가 그동안 공직자로서 그리고 기업인으로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을 제가 지역구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모처럼 내 집 장만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아침이면 찜통 같은 버스에서 그리고 밀리는 전철 안에서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얘기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찾아드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겠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저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호흡을 그동안 선거 기간 맞춰왔기 때문에요. 더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정책으로 그분들의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 저를 받아주십사 어제 토론에서 마음에 품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어제 토론의 이슈가 용적률 상향도 있었고 네네. 중국인 참정권 문제, 경기도 분도 문제 여기서 이제 이견들이 오갔습니다. 네. 10만 중국인의 참정권 문제 제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참정권 문제는 사실 이번에 제가 제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아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나 외국인 분들이 영주권 취득하고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거든요. 그게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이번 선거에는 아마 전체 한 12만 6천 명, 이 중 중국인은 9만 9천. 네, 10만 명 내외가 969명입니다. 네네네. 한 80% 되죠. 근데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저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서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단 한 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권 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 그리고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려고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뭐 본선에 누가 올라갈지 예단하긴 네. 어렵습니다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야 네. 막론하고 자, 네. 김은혜, 유승민, 김동연 이렇게 3강 구도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네네. 국민의힘은 결국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겠습니다만 네. 본선을 가정하고 김동연 네. 새로운 물결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네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거든요. 네네. 경제 관료로서 참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관료를 역임한 것과 저희 경기도지사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가 반성문을 쓰셨는데 그게 부총리를 역임하셨다 쓴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새물결을 외치시다가 슬그머니 민주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와 함께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 기반으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요. 혹시 본선에서 만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그리고 부동산 실패에 대한 책임도 따라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신명나게 그렇게 한판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네, 신명나는 승부를 펼치겠다. 이제 의지를 밝혀주셨는데요. 자, 이 3강 구도에서 이 김은혜 의원이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네. 또 양자 대결 조사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아까 네. 좀 뒤늦게 출마를 결심하고 뛰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네. 좀 여론이 만만치 않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선언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컨벤션 효과도 제가 좀 그냥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화성에서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화성에서 만나 뵀던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이 30대, 20대 분들입니다. 그만큼 젊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경기도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신선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을 이분들이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참 일꾼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여론은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또 여기서 제가 고개 들고 자만하면 금세 회초리를 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발끈을 더 조여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화성 현장에서 네. 이렇게 전화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데 자 네.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후보 네. 모두 다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 다 일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 네네. 그럼 김은혜 예비 후보 좀 어떤 강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이 다 경제에선 전문가라고 하시죠. 그럼 경기도의 전문가는 저는 김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번에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경기도지사는 현장을 제대로 알고 고민해왔던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거론됐던 후보님들에 비해서 나이는 가장 젊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로서 했던 현장과 청와대 대변인과 대기업 임원을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충분히 조직 운영 능력 그리고 조율 능력에 대해서는 능력이 검증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기도지사라는 게 의회와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각 27개 산하기관을 거느리면서 산하기관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기 하나 잘 다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 걸친 경험과 그 운영 능력이 검증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경기도 전문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겠다. 자, 네.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뭘로 꼽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내 집 마련과 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그 출퇴근길에 일명 지옥철로 안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 김골선을 타고 여의도로 가봤는데요. 제가 이게 발이 전철에 닿지 못하고 그 대롱대롱 낀 채로 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김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고생이었지만 네. 김포 시민분들, 경기도 모든 도민분들이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느라 파김치가 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 대책을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할 거고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나 곳곳에 주거단지들이 재개발, 재건축
어서 돼야 됩니다. 그동안 멈춰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 과감하게 완화하고요.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을 함께 추진해서 직주 근접,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리고 내 아이도 함께 가족이 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사시고 삶을 윤택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경기도 주택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주택과 교통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본선 진출하시면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되지만 네. 어쨌든 현재는 현역 의원이시니까 요거 여쭤볼게요. 그렇죠. 지금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예, 네. 정계에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이게 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한데 네. 지금 일단은 강행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던데 좀 네. 저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아직도 저희 대선에서 지고도 오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중대범죄 검찰 수사권을 다 뺏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서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서민분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경제범죄, 부패범죄예요. 네네. 그래서 라인펀드 사태 피해자분들이 검수완박 반대하는 성명을 내셨잖아요. 검수완박 수혜자는 금융사기 주범이라고요. 네. 따라서 힘 있는 자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 법안으로요. 이제 두 발 뻗고 범죄 은폐하고 잘 수 있겠다고 기뻐할 겁니다. 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코나이 이 경기에서 벌어진 특혜 비리 의혹에 관련된 분들도 검수완박이 성사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 사법 시스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민주당의 무모한 행태를 막아줄 수 있는 분들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호소하고 그리고 당과 함께 저희가 반드시 공정하고 그리고 상식이 있는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을 설득해서 막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자, 또 대통령의 대변인, 지금은 전 대변인이 되셨습니다만, 네. 워낙 이제 가까이에서 또 함께 해 오셨으니까,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가장 인선에서 깜짝 인사가 됐던 대변인이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대변인이었으면 좀 취재도 하면서 예상을 했었을 텐데 네네. 전 잘 몰랐고요. 네. 그리고 검찰 내부와 세대 교체, 인적 쇄신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 모든 인선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능력 있고 그리고 역량을 검증받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 그것이 통합과 화합의 길임을 저희가 조각을 하면서 각오했던 거였고요. 민주당 정부가 보여줬던 찍어내기 좌천 인사 같은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를 비롯해서 제대로 법치라는 것의 기준을 세우고 또 제대로 국민들에게 상식 있는 그런 행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재발절인 분들이 더 민주당 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제 또 안철수 위원장과 좀 이상기류가 있다가 네. 단판 정치로 봉합이 돼서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선거를 치르느라고 바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쭤보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진행 상황 보면서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막 지금 이제 여론오락관 최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한 5천만 명 들어와 주세요. 5천만 명이면 전인구잖아. 야, 이게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런 또 경사가 지금 막 방송 이제
신호등 들어오기 전에 회식 한번 합시다. 해제도 됐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확 생기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많은 또 동시 접속자들과 실시간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일부 군수 예비 후보들 지금 공천 심사에 활용되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거 기사 굉장히 좀 체크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권리당원 모집할 때 약간 이 방법이 좀 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주소를 이쪽 내 지역으로 옮겨서 핸드폰 번호 제출할 때 우리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일반 전화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 저도 좀 아주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일부 지역의 다른 지역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주소지를 변경해서 이 내 지역으로 옮겨놓으면 이 통신사가 이제 번호 추출할 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출해갖고 들어와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여론이 뭐 높다든가. 네, 특정 후보 이미 그 작업을 특정 후보가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해놓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해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권리당원 모집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게 지금 일반 조사까지 이런 식의 브로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브로커가. 그래서 이게 전국 조사에서는 이렇게 주소 변경해갖고 이제 추출되는 걸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군단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유권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렇고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뭐 주로 착신 번호가 있었습니다. 착신이 있었죠. 착신 번호를 통해서 아주 지역 단위가 작은 지역 있잖아요. 뭐 10,000명 또는 뭐 20,000명 정도에 불과하면 온갖 방법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죠. 중앙선관위가 총동원돼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저는 만약에 이런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 그다음에 영구 피선거권 박탈. 그다음에 바로 구속.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이거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번호에 리스트를 잡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표집틀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위법을 벌이는 것이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허위로 그렇습니다. 주소를 이제 조작하는. 이건 뒤집기와 배지기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사파싸움을 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아니 80년대 학생들이 민주투사를 국회의원으로 만든다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아 그런 경우가 그거는 있었어요? 위법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 직접 선거 전에 주소를 옮겨서 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전화번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현대화된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여론을 조작한다. 야, 그래요. 자,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냥 이 당원 예비 후보 이제 후보 적합도 할 때는 그냥 권리당원만 가지고 하자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민심 탐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방선거입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12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죠. 참고로 오늘 언급되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소장님께서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선거가 지금 한 3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지금 30일 더 남았네요. 조금 더 남았죠. 네, 죄송합니다. 50일 정도 남았죠. 50일 정도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그런가 봐요. 아니 한 달 후면은 일단은 이제 새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질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요즘 봄바람이 났어요. 봄바람의 영향으로 날짜 계산이 안 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8.6%,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7.1%. 격차가 좀 있네요. 네, 11.5%포인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이 높았고요. 부동층이 지금 27.7%로 좀 높습니다. 부동층이 높구나. 예, 20, 30대, 40대까지 거의 한 30%에서 한 38%까지 이 지금 부동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세대가 20, 30대는 워낙 계속 그 투표 의향이 낮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층이긴 했었는데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높습니다. 부동층이. 그러니까 환경이 이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선 전까지는 대선 한
뭐 직전은 아닐 테고요. 네. 대선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샤이 우리가 보수 이야기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이게 이제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거든요. 네. 대선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이야기를 선뜻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오히려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진보가 있다. 무응답청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의 여파가 이른바 샤이 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현상이 이제 대선 전과 후에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과대로 조사 결과대로 선거판이 가는 거냐 아니라 이제 샤이 진보가 좀 있다면 이들이 과연 이제 투표장에 나오느냐 얼마나 나오느냐 네. 결집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대선과 지방선거는 투표율의 차이가 또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응답층 아직 이 후보 정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 안 갈 유권자들도 꽤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전체 이제 판을 보는 가장 큰 지방 이 지금 현재 성격, 네. 이 판의 성격을 보면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55%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게 좀 높지는 않았어요.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38.4%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는 국정 안정 여론이 높은데 당 지지율이 좀 낮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요거는 그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당선인에 대한 국정 그 긍정 전망이 57%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이제 국정 안정 여론은 당선인의 어떤 지지와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른바 승리 편성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면접자가 질문을 하는데 갤럽 조사도 그렇고 그 국정 수행 기대감 어떻게 봐요? 이러면 물어보면 그거 안 될 거다. 뭐 새 정부 잘 되겠냐 이렇게 선뜻 대답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잘 되겠죠. 뭐 조금 잘 되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되겠죠.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리 편성 효과, 밴드웨거닝 현상이 잘 이제 되기를 기대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제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뭐냐면 항상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작됐을 때도 그런 거 지적하는 거,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 아니 대선 때 누구 찍었냐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찍었다는 응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조사 결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른바 승리 편성 현상이에요. 승리 편성 그래서 현상이다. 지금 이제 물어보면 안 찍어도 찍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항상 더 높죠 그게. 야, 이걸 참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지지율은 초기에 70%를 넘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막 날 물어보니까 과반 넘게 나 문재인 찍었습니다. 네, 항상 그 나중에 선거 사후조사 보면은 내가 당선을 찍었다는 응답이 높고 그렇죠.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전망도 사실 높은 건 아니고 57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 시기에 거의 뭐 8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낮은 거죠.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정당 지지가 정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도 38.6%, 국정 안정 여론보다는 낮다. 낮아요. 그래요. 자, 이제 격전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10분 인터뷰 김은혜 예비 후보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예비 후보도 나오셨고 또 김동연 예비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의 3강은 다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자, 경기도가 격전지다.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지금 유승민, 김은혜 경선이잖아요. 네. 민주당은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후보와 지금 이제 합당을 앞둔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인데 자, 배 소장님께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 초점이 모아지는 이유는 방금 전에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김은혜 의원. 과연 윤심이 어디 쪽이냐. 윤심이 김이냐 유냐. 김이냐 유냐. 근데 이제 MBN이 리얼미터 열에서 11일 12일 실시한 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가상 대결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로 일단 못을 박아놓고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유승민이냐. 김동연 대 김은혜. 김동연 41.4%. 김은혜 43.2%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연 대 유승민. 김동연 41.2, 유승민
33.5.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동연 전 부총리랑 대결했을 때 김은혜 43.2, 유승민 33.5. 이 조사로만 보면 네. 이 유승민은 지고 김은혜면 이긴다. 자, 이 결과네요. 가상 대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죠. 어떻게 결집을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대결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김은혜 의원은 꽉 결집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살포시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결집한 김은혜 의원이 윤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경기도가 재밌는 게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KBS 한국리서치 조사하고는 정당 지지율이 달라요.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6.0인데 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데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김은혜 후보는 더 높고요. 유승민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아서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 김은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 상황의 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 김은혜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더 지지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어느 쪽으로 부분인데 결집하느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지지하는 흐름을 보니까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57.8%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30.0%로 이루어지고 이 차이가 있어서. 큰데 이것도 윤심 때문이에요. 윤심이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이은영 소장님께서 인물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물 경쟁도 인물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윤심. 그렇죠. 이 당심은 김은혜 의원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연 확장성 이른바 중도나 무당을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을 따져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중요한 게 경선부터 당심이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이 김은혜 의원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지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유승민 의원도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 이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토론도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김은혜 예비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현재는 윤심을 얻고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앞에 전제가 딱 깔려야 되겠죠. 조사 결과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은혜 예비 후보에게 아까 여쭤보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윤심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전 민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늘 하니까 말이죠. 사실 인물 경쟁력의 프로필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김은혜 의원 결과에서는 높다고 했지만 프로필적인 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더 높다고 저는. 대권 주자급이고.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이고.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적합도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소개 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를 앞서고 있고 김동연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결과. 이것은 윤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예언에 들어가죠 뭐. 자, 다음 일주일 남았는데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본선 주자. 이게 저희가 이게 참 이게 말하기가 참 항상 참 그런데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은 김은혜 의원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조금 높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벌써 50%가 넘었어요. 당내에서.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김은혜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유리할 것 같다. 지금 조사 결과상. 우리는 조사 결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늘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렇죠. 알 수는 없죠. 남은 기간 유승민 예비 후보가 어떤 드라이브를 걷느냐 이것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수도권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는 여러 해 전부터 있었는데 늘 TK 지역에만 있다가 이제 경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짧게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은혜 의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거의 유승민 전 의원의 독주죠. 굳어졌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데 결국 여하튼 대변인직을 마다하고 김은혜 의원은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당사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은 다 윤심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격전지 바로 경기도 옆이죠. 서울입니다. 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지금 지키고 있고요. 수성을 하고 있고 그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뺏어야 되는 공격수의 역할인데
이 소장님, 네. 양자 가상 대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그 MBN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일, 12일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 네네. 조사인데요. 오세훈 후보를 딱 기축으로 놓고 네. 현 시장이니까 송 대표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등등을 이제 붙여봤는데 오 시장이 50.8, 송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39.0, 그다음에 오 시장과 박주민의 가상 대결은 오 시장이 49.8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39.2 이렇게 나와서 아직은 오세훈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이거 놀란 거는 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네. 지금 이 수치적인 차이는 크지가 않네요. 여기서 살짝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0.2%포인트 더 나왔는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경쟁력이라고 39%.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지지층의 결집도가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 한 40%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좀 다른 후보를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9고 네. 박주민 의원이 12.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맞먹을 사람은 인천시장까지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도 있어요. 그렇죠. 네. 따져보면 오선 의원의 관록이나 또 호남 출신이거나 이런 걸 당대표 보면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도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사람, 두 번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있냐 이거죠. 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누구를 데리고 나와서 아니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아니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갈 사람은 없는데 자꾸 책임만 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민주당은.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가 여론 오락한 예측도 하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서울시장 적합도 일반 조사에서는 24.9 그렇게 이제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송 전 대표가 42.4, 박주민 의원이 24.1, 김진애 의원이 10.0 순으로 나와서 현재 이제 6명 등록한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송 전 대표로 가자 이런 흐름인데 여기 지금 전략 선거구로 선정을 해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좀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뭔지를 들어봐야 돼요. 네. 이걸 자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만 자꾸 다룰 내용이 아니라 비대위원 회의에서 다룰 내용.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현장 여론을 채취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김민석 의원, 우상호 의원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경선에 나서서 평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네.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도. 알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민주당 전략 공천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자기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보다 더 체급이 좋은 오세훈 시장과 맞설 만한 인물 누구냐? 그럼 이제 이낙연 전 대표냐? 정세균 전 총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조사가 아까 그 리얼미터 MBN 조사에 있었어요. 가상 대결을. 네,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총리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 한 47에서 49 사이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다 35% 정도 나와요. 아직은 이게 대결이 또 유력하지가 않네요. 유력하게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판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유시민 전 이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 자꾸 선거를 이렇게 감으로 또는 촉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오세훈 시장을 압도할 인물이 있느냐. 그러면 그걸 발굴해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게 맞는 그리고 얘기죠. 전략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해야죠. 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조언은 전략 공천보다는 이 현장의 민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붙이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의외의 또 격전지가 돼 있는 그럼요. 희한해요. 대구. 네네. 홍준표 대 김재원 구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입고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해서 뜨겁습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결과 있어요? 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영남일보와 KBS 대구 의뢰로 11일 이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기는 원래 대구가 여름에 뜨거워요. 그런데 덥죠. 선거로 이렇게 뜨겁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텃밭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예, 물어봤더니 자 누가 대구시장으로 적합하냐? 홍준표 의원 34.7%가 나왔고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9.8%. 네. 유영아 변호사가 17.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1강 2중입니다. 네. 1강 2중이고 유영아 변호사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1강 2중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유념해 들어보면 11일 조사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워낙 유영아 변호사가 또 언론에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많이 노출됐죠. 맞아요.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심의 윤심이거든요. 자, 이 조사 결과는 그러면 윤심은 투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박심 가지고 일약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랑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면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네. 대구 시당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이다. 자, 박심은 3심이 여기 있습니다. 대구에. 네. 박심, 유영아. 윤심은 몰라. 홍심은 화났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뭐예요? 감과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막 던져. 깜짝 놀랐네 갑자기 듣다가. 그러니까 30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아 변호사가 이게 지금 단일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아직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게 다시 막상막하가 될 수 있겠다. 3강 구도를 2강 구도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가 또 쉽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구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그러니까 어대 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차피 그렇죠. 대구는 홍 아니냐. 아까 말씀 3심 중에서 홍심이다. 근데 이게 박심과 윤심이 결합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홍준표 의원의 마음에 이럴 것 같아요. 아, 왜 그래 자꾸. 네. 아까 이제 홍심은 화났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자 단일화 가능성. 단일화하면은 혹시 뭐 유영아 변호사로 단일화가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커져요. 네.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게 대구 조사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 40% 초반대가 나왔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저는 유영아 변호사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래요. 자, 대구는 또 어떻게 될지. 자, 두 분이 한번 예언을 해 주시죠. 이 소장님. 대구는 진짜 누가 본선 진출할 것 같으세요? 본선 진출이요.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유리하다. 네. 자, 대구는 이게 경선이 곧 본선인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 배 소장님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덥다. 서문시장 가보자. 다녀와서 알려주실 겁니까?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자, 대구 6월 1일 대구 더울 텐데 과연 이 뜨거운 지방선거 대구시장 열기는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이슈가 하나 더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여기서 다 흘러갔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네,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이 배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2주 동안 치킨 본부를 열고 있죠. 문자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스포츠를 보러 가기도 좋고 직접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야구공에 눈을 맞는 부상을 당했지만 오늘도 이 스튜디오를 잊지 않고 찾아준 KBS 정현호 PD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쌍꺼풀 수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피멍이 들었네요. 한 일주일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엄청 부어 있었겠네요. 예, 약간 피멍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이게 또 보시는 분들이 약간 언짢으실까 봐 최대한 좀 돌아앉아 있습니다.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옆모습으로. 네. 유튜브에는 야구공에 눈을 정면으로 맞다니 되게 세게 맞으셨나 보다.
그래서 뭐 시력이나 뼈에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던진 공에 맞은 거예요? 친 공에 맞은 거예요? 친 공이어가지고. 아, 배트로 친 공에. 네네. 그걸 잡으려다가. 아니, 제가 친 공이 제가 맞았어요. 아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야구 소식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막 직전에 보고 이제 2주 만에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주는 이슈가 많아서 스포츠본부가 없었는데 네. 자, 정현호 PD가 3강으로 예측했던 SSG 랜더스 KBO 신기록에 잇따라 근접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제 LG에 지면서 개막 이후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네. 지금 50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된 이제 거예요? 이 SSG의 상승세가 10연승이었잖아요. 이제 개막 네, 연승 네. 기록인데 네. 종전에 이제 2003년에 삼성이 가지고 있던 기록이었는데 어제 졌는데 이게 그냥 패배가 아니라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심 때문에 패배를 해가지고 또 이슈가 많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루 측 타구의 최지훈 선수가 친 타구가 누가 봐도 명백한 파울이었는데 네. 이걸 1루심이었던 이 문동균 심판이 페어를 선언하면서 이 타구가 파울이었는데 병살타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경기장에 허운 심판위원장이랑 네. 허구현 신임 KBO 총재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허운 심판위원장도 이 타구를 보자마자 이거는 의심이요 여지 없는 오심이다. 네. 라는 또 이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심판은 경기가 끝난 뒤에 2군으로 강등됐다고 해요. 네. 이게 전례 없이 빠른 조치라면서요. 누가 봐도 오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백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 처분을 보면서 느낀 게 네. 2군 강등이 과연 처벌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심판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이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또 비디오 판독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당연히 뒤집혔을 텐데 네. 내야 파울 페어 판정은 비디오 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저는 이게 왜 판독의 대상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판정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비디오 판독이라면은 그렇죠. 이거는 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범위도 확대해서 모든 부분에 좀 더 심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범위로 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 비디오 판독을 다 썼더라도 심판들이 애매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보자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한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았던 다 프로였죠. 보면서 저거 50이네 그랬는데 네네. 뭐 강등이라는 처벌인지 아닌지 모를 조치만 내려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경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게 조금 참 안타깝네요. 네.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타이 기록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야, 2003년 이후 타이 기록이면 그렇죠. 거의 20년 만인데 20년 만이고 또 신기록이 될 수도 있는 거였고. 네. 근데 개막 11연승 대기록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뭐 야구에는 만약이라는 건 만약은 없으니까 없죠. 네. 타이 기록에서 이제 만족해야 될 것 같고 SSG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인 뭘로 보세요? 우리의 야구는 이제 항상 선발 싸움이다 얘기를 하는데 네. 선발 평균 자책점이 1위입니다. SSG가. 심지어 지금 이제 문승원, 박종훈 선수가 돌아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두 외국인에다 김광현 선수의 가세로 인해서 선발 평균 자책이 굉장히 좋고 한유섬, 이 최정 두 선수가 지금 타격이 굉장히 불붙어 있거든요. 어제 불펜진은 다소 불안한데 SSG도 하지만 역시 야구는 선발과 중심 타선의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SSG의 상승세를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불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경기가 계속 쌓이고 그렇죠. 막 연장전 들어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지적되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기선제압에는 선발과 중심 타선 싸움이다. 그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SSG가 지금 그게 잘 이제 불이 붙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지난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나섰던 폰트 선수 이 9이닝 퍼펙트 경기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타선 지원 없이 연장에서 교체되면서 이게 비공식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10회에도 폰트 선수로 올려서 기록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퍼펙트 게임이라는 거의 정의가 이긴 상태로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기지도 못했고 끝내지도 못했는데 네. 제가 선수면 당연히 10회도 던지고 싶죠. 근데 또 폰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타향에서 남기는 기록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 상태 무리하지 않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KBO 리그에서 40년 역사 동안 퍼펙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 폰트 선수 등판 바로 다음 주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 사사키 로키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나왔습니다. 네네. 벌써 근데 이 일본 프로야구는 16번째예요. 네, 물론 일본에서도 28년 만에 나온 퍼펙트긴 합니다. 네. 예전에 많았군요, 오히려. 네. 근데 최연소 퍼펙트라서 이게 심지어 20살 선수인데
이런 게 보면서 또 이제 KBO 리그에서 재밌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나라에 퍼펙트는 없지만 노히트 노런이라고 해서 안타를 맞지 않는 경기는 외국인 선수들이 꽤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뭐 맥과이어, 마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런 선수들이 노히트 노런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동탄에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심지어 중도 퇴출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폰트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이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1점대 평균 자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징크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등판에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퍼펙트 게임이 한 번도 없었군요. 맞습니다. 저는 또 옛날 그 야구 영화 제목 뭐 퍼펙트 게임 최동원 선수, 선동열 선수 시절 얘기나 안 나왔으니까 붙일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야구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네, 그렇죠. 일본은 16번이라니까 깜짝 놀랄 만하네요. 나왔죠. 자, 이렇게 경기가 이어질수록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팬들의 반응이 좀 차갑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구장을 합쳐서 10,000명도 안 되는 관중이 들어오고 네. 관중이 100% 입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느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아직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체 모임 이런 집단 운동시설 이런 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많이 있다고 위축됐었어요. 위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년의 행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지난 2, 3년간 사실 무관중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구가 사실은 가보면은 직관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구질인지도 모르겠고 TV로 보기에 좀 좋은 스포츠긴 합니다. 그렇다면 직관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성 응원하고 이제 같이 율동하고 춤추고 음식 먹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아이는 그냥 저 치어리더들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금지돼 있거든 지금. 네네. 소리를 내실 수 없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 이유가 없다고. 네. 집에서 그냥 혼자 보면서 친구들끼리 육성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 직관의 의미가 많이 낮아져 있다. 그렇죠. 근데 이 프로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집에서만 보면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네네. 현장에 오고 경기장에 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을 좀 외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서 뭐 방역 지침이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바뀔 거란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다음 주에 다 풀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맥도 먹을 수 있고. 네네.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야, 한 3년 전에는 정말 저는 잠실에 가면 그 이제 중간 경기 끝났을 때 다 휴대폰 꺼내서 불빛 반사하면서 그렇죠. 그게 정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래를 합창할 때가 근데 지금 합창을 못 하잖아요. 짠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팬들의 반응이 차갑다기보다는 지금 정 PD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동안 좀 이제 위생과 우리가 방역 관념 때문에 좀 위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육성 응원을 재개해야 한다. 자, 허구현 총재는 취임 후에 행보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숙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강정호 선수 복귀 문제 그리고 하나글스의 신구장 건설건 되게 복잡했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행보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좀 소신 있는 모습이 많아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총재는 발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자리거든요. 자신들의 발언에 있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끌어질지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리다. 의사결정을 하면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소식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궁금한 기사였는데 자, 메이저리그가 오랜 관행을 깨고 이번 시즌부터 경기 중에 첨단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했다. 이 피치컴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교환할 때 이 손으로 하는 대신에 수신호로 하죠. 전자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구종, 좌우, 높낮이 이런 것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리모컨처럼. 그래가지고 그 포수가 누르면은 이게 헤드셋을 끼고 있는 투수에게 들어가서 목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 언어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주요 선수들의 언어로 전달이 되고요. 번역기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들도 이걸 이제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인을 소리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야, 이게 이런 기기를 도입해서 그동안 손가락으로 표현하던 게 맞습니다. 목소리로 귀에 들린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스포츠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4207님, 저도 수원 KT구장에 주말 응원 갔다가